네, 고등학생이 되는 겨울방학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공부하면 반에서 20등은 떨어진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공부할 분량이 10배는 많아진다. 라는 주위의 협박 아닌 협박의 멘트들에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또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교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4시간 동안 국수, 영, 탐구,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 공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국어 인문백서 진행을 맡은 박보입니다. 오늘 국어 선생님들 3분 나와주셨는데요. 남구민 선생님, 김미성 선생님, 장재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방학이 좀 지났어요. 학생들 공부 좀 하고 있겠죠? 네. 글쎄요, 뭐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저는 2개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두 부류가 아닐까요? 크게 나누면 핀둥. 핀둥? 네, 빈둥 아니에요? 네. 아니, 핀둥이 빈둥보다 더 센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핀둥 놀고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야 이때다 그러면서 막 게임만 즐기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때라던데 이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국어는 우왕좌왕.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네. 핀둥.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국어 문외한입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많이 다를 텐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다른 점 크게 3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학교 국어에 비해 고등학교 국어 수업의 과목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국어는요. 국어 1, 2, 그리고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그리고 고전, 그리고 문학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학교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와 같이 과목이 세분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뤄야 되는 핵심 개념이나 제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은 중학교 수업에 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간 개념이나 혹은 제재들에 대해서 집에서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게 고등학교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수업은 내용이 보다 분석적이고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사고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만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문법과 관련해서 의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의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변동,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점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과목도 많아지고 내용의 깊이도 깊어지고 이런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일정, 1년간 시험 일정이라든가 시기별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요. 고등학교 제가 지금 2015년에 1학년 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뭐가 제일 다르니? 라고 물어봤더니 수업 시간이 50분인 거예요. 중학교는 45분이거든요. 그리고 등교 시간이 30-40분 앞당겨진 거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한 게 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커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학교 시험이 뭐 많이 다르냐?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중학교와 같이 학교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1학기에 2번, 중간 기말고사 또는 학교에 따라서 1차 집필평가와 2차 집필평가라고도 하죠. 2학기에도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보통 뭐 5월이나 7월, 10월, 12월쯤에 치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력평가는요, 1학기에 2번, 2학기 2번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내신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이니 수업 시간에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학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력평가는 특히 3월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내가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신 그리고 학력평가 다르지 않다. 네.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장재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어 1, 2 그리고 네.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뭐 고전 이런 예, 교과목들이 있는데요. 주로 1학년 때는 국어 1, 국어 2를 네. 배웁니다. 그래서 국어 1, 국어 2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의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을 닫고 수능 국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과 함께 수능을 이렇게 대비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EBSI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bsi.co.kr 들어가서 입시정보 탭을 누르고 기출문제를 다운받고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해설 강의도 제공해 주잖아요. 네. 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력평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력평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처럼 국어를 중학교 때는 진짜 잘했거든요. 다들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와서 저처럼 확 이렇게 국어 자체가 어려워진 학생들은 뭐 내신뿐만 아니라 특히 3월 학력평가는 엄청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니까. 네네. 이제 첫 시험 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 되게 긴장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은 학교들이 반편성고사 이런 걸 보는 학교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들은 사실은요 이제 뭐 겁먹지는 않아도 되는 건 정말 그야말로 반편성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무슨 나중에 그것이 뭐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요 시기 중3 겨울방학 졸업 후에 고입 직전에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지냈느냐를 네. 스스로한테 증명하는 아. 시험이 바로 그 반편성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왕이면 알차게 그렇죠. 공부해서 시험도 잘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김미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데 3월 학력평가, 네. 학평이라고 네, 줄여서 네. 부르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뭐 이런 네, 이름으로 네. 더 많이 친숙하게 부르죠. 그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80분 뭐 이 정도 되는 시간을 그 시간 네, 자체가 그렇죠. 압박이네요. 그걸 그 시간 안에 수능 형태의 네. 문제를 아마 거의 처음 풀어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긴장 많이 되고요. 결과는 전국에서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딱 드러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겁도 많이 먹고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될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학력평가가 수능형 문제를 맛보는 그렇죠. 처음 네. 맛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수능 국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능 국어를 이야기할 때 일단 수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수능이라는 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임을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자, 근데 이때의 수학이 미적분, 함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그런 합니다.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그 큰일 나죠. 자, 여기서 수학은 대학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이게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아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이나 누나, 뭐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가서 뭐해? 라고 물어보면 보통 저리 가. 뭐 이렇게 게임하는 이야기하겠죠. 거 아니에요? 네, 혼나거나 할 텐데 보통 이런 과정은 뭘 하는 거냐면요. 리포트를 쓰거나 보고서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네요. 자, 이때 리포터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물을 작성하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대학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하는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통해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봤던 시험이랑은 분명 굉장히 다릅니다. 사고력을 평가하는 네.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국어 영역에서는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줄 거예요.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창출하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김미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 별개의 것이야. 나 하나만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내신 공부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개념을 그대로 수능 공부에서 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절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 암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요즘 많은 학교에서의 그 내신 시험 자체가 아. 문제가 또 수능형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수능 시험이 다르긴 다르잖아요. 네. 문제통에서 이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남궁민 선생님께서 원포인트 강의로 짚어주셨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남궁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중학교 국어 공부와 그리고 수능에 대비하는 국어 공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전국에 진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국어를 잘했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 국어는 그냥 난 원래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다른 평소 공부 없이 시험 때 다가왔을 때만 그냥 학교 내신 공부만 하는 정도의 국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 원래 국어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1학년 말, 2학년 중반 이쯤에 가서 갑자기 몇 등급씩 모의고사 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막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때 성적이 또 금방 올라주지 않는 과목이 바로 국어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랑 지금 잠깐 구경할 수능 문제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좀 보고요, 체계적으로 수능을 바라보고 멀리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양대 산맥을 꼽으라고 한다면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을 독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독서와 문학을 수능 국어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짝 무시무시한 문제들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겁 좀 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깜짝이야. 심지어 이런 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니요, 국어 문제입니다. 이게 국어 문제예요? 깜짝 놀랐죠.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아플 때 왜 환자들 CT 촬영하는 거 알죠? 그 CT 촬영기의 원리를 설명한 설명문을 주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접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게 국어 문제 맞냐?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것도 독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는 사실 알아둬야 되죠. 자, 그렇다면요, 그럼 일단 겁만 내고 말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독서 영역은, 그러니까 비문학, 문학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그런 글들이 수능에 나올 때 그 글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독해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공부를 의식적으로 수능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도 겁나네요. 지문 자체가요, 저기 용비어천가인데 중학교 때 만나던 문학 작품들이랑은 좀 느낌이, 인상이 좀 다르죠? 좀 더 험악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요. 수능 시험지에 인수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그렇게 쉽고 친숙하고 또 뭐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만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공부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그렇죠. 각 장르별로 그 장르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문,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작품일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감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수능에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문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달려있던 문제였는데요. 자, 보기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권계니, 송축이니, 무슨 뭐 수신이니, 향윤이, 이런 지금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지 뜻도 모를 단어들이 막 보기에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준거, 혹은요 또 소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은 자아다. 자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세계다. 소설이란 기본적으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주고 이 준거를 가지고
위에 제시된 소설을 읽어보렴. 그랬을 때 이 말들이 옳으니 그르니 라는 걸 판단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기를 구성하는 설명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준거를 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문학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수능을 바라보는 문학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겁 좀 먹었나요?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는 정말 겁난다. 겁먹지 마십시오. 겁 줘놓고 겁먹지 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하는 국어 수업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면서요. 국어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국어 공부를 보완해야 된다고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EBS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어 선생님들이요, EBS에서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요, 손 꼭 붙잡고 이 어려운 관문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수능까지 손 꼭 붙잡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서 만나죠. 문제가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네, 뭔가 막 다르죠. 고차원적인 것 같고 이런 문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EBS랑 많이 친해져야 되겠죠? 네,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게 네. 지냅시다. 네. EBS랑 친해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EBS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EBS 강의와 EBS 교재거든요. EBS 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EBS 강의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 공부를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네.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다 무료 강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고 학교 공부의 보완책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EBS 교재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해 동안 교재 집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전문가예요. 엄선된 집필질 그리고 깐깐한 검토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교과서 수준의 깐깐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믿을 만한 네. 공부의 수단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EBS 강의와 이런 EBS 교재, 이 양질의 컨텐츠들은 결국에 또 수능을 바라볼 때 수능의 70%가 연계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이제 잘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EBS 교재와 강의가 수능 시험의 시험 범위 70%를 연계하는 시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네. 아무래도 이 EBS 강의 인강이라는 환경에 중학생들은 약간 어색하고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이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학교 어떤 반에 급훈이요.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울 것 안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고요. 네. 네, 옆반이 그런데요. 네. 네.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옆반 점이. 선생님 보고 있다. 네, 안 보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네, 게 안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업과 달리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으로 네.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터넷 강의 큰맘 먹고 들어가도 유혹이 넘쳐나죠. 그래서 옆에 창을 최소화하고 채팅이나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은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운동 어떡해요? 계획을 하면 진짜 하러 나가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막상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네. 인터넷 강의도요, 솔직히 클릭하기까지가 좀 네, 힘들어요. 네, 근데 네, 클릭만 하고 나면 뭐 아주 말씀하셨지만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네. 재밌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듣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네. 운동처럼 막 하기 싫어지는 마음 네.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웃기기도 한데 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국어 공부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클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별로예요? 이거 되게 감동하는데요. 아니 지금? 근데요,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바로 철저한 예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예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 부분을 알고 싶어 이런 게 생기니까 예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즉 주도권을 잡는다면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강의의 또 맹점 중에 하나가 질문이나 상호 소통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네. 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수강후기나 Q&A 게시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터넷 강의를 200%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EBS랑 친해져라. 그리고 인강 활용법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어떤 강의, 어떤 교재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 주시죠, 선생님. 현재 EBS에서는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한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콘텐츠들을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도도 향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강의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국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다져줄 수 있는 고등 예비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내신 평가와 수능 시험 준비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출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올림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내신 준비를 위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제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입문 과정으로 개념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수능 기본 개념, 그리고 왕초보 개념 정리, 그리고 내신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 성적까지 올려주는 수능 길잡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수능 기출문제 풀이로 수능형 문제에 적응을 돕는 수능 열기와 본격적인 수능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수능 기출 플러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의 등하굣길 혹은 쉬는 시간에 책임질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국어 문법의 기본 핵심, 그리고 중요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인데요. 3분 문법 나란 말싸움이라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휘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국어 용어 사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논술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네. 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념 필독서 순서도,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EBSI의 문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입니다. 네. EBS 커리큘럼까지 이렇게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국어 공부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법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문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장재혁 선생님께서 원포인트 특강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 장재혁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법 영역을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왜 공부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어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 영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요, 1교시의 시험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1교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소위 망쳤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마치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래, 나에겐 아직 찬란한 미래가 남아있잖아. 2, 3, 4교시 열심히 준비해야지.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난 도대체 누구며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으로 2교시, 3교시, 4교시를 모두 잘 못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교시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국어 영역에서 우리는 왜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아마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성 친구가 내가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정성 가득한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자, 위의 문장이 잘못됐음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장이 적절한 문장임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 편지 안에 이런 문장을 만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내가 이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처럼 문법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의 기본 소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국어 영역의 5영역,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독서, 문학 중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것, 바로 문법 영역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문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문법,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선생님과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이미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공부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EBS 고등 예비과정 국어 영역 교재에 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4번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준발음법 4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소위 수능형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여러분에게 표준발음법 4장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진 않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보기에 표준발음법 4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보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표준발음법이구나 라고 답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답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바로 무엇이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했죠? 여러분,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표준발음법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도 겹받침이 무엇인지, 동화가 무엇인지, 실제 형태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에 접근하지조차 못해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문법 공부와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 기본 개념 정리하는 방법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 개념의 정리는 작은 것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즉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인 음음부터 단어, 문장, 담화 순으로 순차적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개념의 정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각 영역의 심화 개념으로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무엇이냐? 아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선배들, 형이나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 변화하는 통합형 수능 국어 영역에선 어떻게 다뤄질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고 정리하면 좋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혹은 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특징 등이죠. 자, 이런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여러분의 기본 개념을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정리하고 문법을 마스터하는, 문법을 정복하는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다. 선생님 그래도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EBSI에서 여러 선생님이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정리해 주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EBSI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문법을 함께 정리하면서 바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가 문법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적기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네, 지금이 문법을 공부하는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문학하는 남자, 네, 남국민 선생님의 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원포인트 특강으로 듣겠습니다. 보시죠. 자, 다시 남궁민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요, 문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맛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문학 중에서도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데 시 공부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때 특히 현대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라는 건 무슨 시인들끼리만 주고받는 암호 아니냐? 나한테 왜 이런 걸 해독하라고 하지? 너무 가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요. 도대체 시 안에서 시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시적 화자가 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를 딱 만났죠?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태도, 이런 말투,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면요, 그가 이런 심리 상태, 이런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이 왜 그런지를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시의 주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말투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다. 정서는 어떻다. 됐습니까? 자, 그럼요. 우리 마음을 열고요. 이걸 염두에 두고 화자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작품 하나 읽어볼까요?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김기택이라는 시인이고요. 시인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시적 경향을 지녔는지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작품을 그 자체로 감상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겠어요. 갑니다. 제목,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가죠.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풀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처음부터 제시된 시적 상황 파악했습니까? 누군간 모르겠지만 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밤에 텔레비전을 껐어요. 이제 자야지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까지는 들리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풀벌레들의 소리구나. 그런데 어둠 속에서 들으니까 그 소리가 더 환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소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그리고 그 소리들에 별빛이 묻어 있다고. 그래서 더 낭랑하다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인이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귀뚜라미나 여치처럼 큰 울음 우는 풀벌레들 말고 그 소리들보다 더 작아서 안 들리는 더 작은 풀벌레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랬더니 시인은 이렇게까지 상상하네요. 그 작은 내 귀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드나드는 그 벌레들의 작은 귓구멍,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통로 끝에 매달려 있을 여린 마음을 상상합니다. 멋지죠?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상상하고 그 끝에 달려있을 여린 마음들을 상상했더니 내 귀는 너무 무디어서 마치 발 뒤꿈치 같다고 했네요. 그 무딘 귀 끝에는 어떤 마음이 달려있을까요? 무딘 마음이 달려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브라운관이 뿜어내는 TV 소리에 그냥 눈과 귀가 멀어서 작은 풀벌레들의 여린 마음 같은 것 따위는 읽어낼 줄 몰랐던 무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자기의 삶을 반성해 보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저 풀벌레들이 계속 울음소리를 보내왔을 텐데 그걸 내가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이 발 뒤꿈치 같은 무딘 귀에 부딪혀서 그 소리들이 까맣게 떨어지는 하루살이들처럼 그렇게 내려 쌓였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크게 밤 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라고 했어요. 밤 공기를 들이쉽니다. 풀벌레의 소리가 나의 허파로 들어와요. 그 풀벌레 소리는 앞에서 별빛이 묻어있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허파에도 별빛이 묻어 허파가 조금 환해지죠. 아마 화자는 이제 풀벌레들의 그 여린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겼나, 내 귀가 조금 더 열리기 시작했나 라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나 봅니다. 됐어요? 어렵습니까? 화자가 누군지 이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성격 자체를 묻는 건 아니죠. 누구고 어떤 상황에 있고 그가 어떤 태도와 어조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자, 어렵지 않게 알았죠. OX로 한번 답해 볼래요? 갑니다.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시적 상황이죠.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맞나요? 그렇죠. 여치나 귀뚜라미 같은 그런 큰 울음소리 사이에 들리지 않는 작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있었죠. 자,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들을 간과했던 삶을 성찰,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시가 하고 싶은 얘기겠죠.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죠? 허파로 쭉 들여 마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맞습니까?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이건 어떤가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 작은 풀벌레들끼리 소통하는 게 나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구나라고 반성하고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보내왔던 신호를 내가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구나라고 반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OX를 제대로 맞췄다면 최근에 치러진 수능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정답을 골라낸 겁니다. 이쯤 되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죠? 수능 대비하는 시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 남궁민 선생님의 시를 들으면 막 시가 좋아지고 문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선생님 아니실까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생소한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비문학. 이 분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김미성 선생님께서 원포인트 특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독서 영역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서 영역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생소한 영역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검색해서 보지 않았나요? 또는요 심심할 때 우리 잡지를 이렇게 훑어봅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문학이 아닌 글, 비문학, 수능 국어에서는 독서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래 독서 영역 굉장히 친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학이 아닌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선생님 진짜 그런 제품 사용 설명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은요.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이런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네, 좀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려워 보이나요? 네, 철학, 경제, 법, 또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에 2015년에 1학년 담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런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뭐가 어렵니?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긴 글 자체를 읽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요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 지문이 골고루 나온다라는 걸 알더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을 글들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글은 바로 문단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그 수능 국어에 나오는 독서 영역 그 지문은요 6문단, 6문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문단별로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문단도 길잖아요. 하는 친구들 좋아요. 그러면 문장 수준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읽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장을 딱 봤는데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단어,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어때요? 한 문장을 읽어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두세 단어씩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영어 단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국어 영역은 어때요? 아, 나 한국어 원어민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냥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만 단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어휘가 부족하다면 그 어휘력을 채울 수 있는 공부를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잠깐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공통으로 A, B형 공통으로 나왔던 지문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단어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명암대비. 네, 누구나 이거를 명암대비라고 읽을 겁니다. 그런데요, 독만 되고, 즉 글자만 읽는 친구와 이해하는 친구는 좀 다를 거예요. 이해하는 친구들은요, 그렇죠. 아, 명암대비 밝고 어두운 것이 뚜렷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글자만 읽고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단어 수준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문장 수준의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긴 문장을 갖고 여러분이 끙끙댈 것이 아니라 핵심을 잘 찾으면 되죠. 누가? 스타이컨이 무엇을? 사진이 회화, 즉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예술임을 어떻게 했다?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부분은 그냥 세부 설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핵심만 잘 읽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장의 핵심들을 잘 읽어내면 문단 수준의 독해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그 전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독서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6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네. 그런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이렇게 크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확인하기 문제예요. 바로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우리 또 1학년 친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학년 친구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독서 영역은요, 지문 속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문제가 술술 풀리던데요. 네, 물론 잘 읽어내는 친구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지문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잘 확인하신다면, 그리고 사실적 이해를 잘 하신다면 나머지 문제 유형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지, 지문 속에 답이 다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래를 살짝 볼게요, 여러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상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대수능 9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과 그리고 선지의 일부입니다. 그쵸? 예.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서 영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그리고 단어, 문장, 문단 그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보완하는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잘 대비를 해 나간다면 독서 영역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독서 영역 같이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그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라고 하는 하나로만 알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부터 하죠. 빨리 중학교 내신 공부식의 국어 공부 방법을 걸어라라는 생각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국어 공부의 매력을 빨리 발견해서요. 거기 퐁당 빠져야 돼요. 좋아해야 잘하게 되고요. 네. 그래야지 또 오래 갑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재미를 붙이고요. 조금 국어에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면요. 일단 그러고 나면 이제 최대한 자기의 어떤 글을 읽어내는 능력, 네. 이해력, 독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데 아무튼 목표를 두고 정진을 하십시오. 결국에 수능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힘이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마 그 순간의 이유는 성적을 빨리 올려야 된다.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 이와 같은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국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비 고1인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공부를 조금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네. 물론 시작은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당장 국어 공부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공부를 조금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꼼꼼히. 꼼꼼하게.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설명문, 논설문을 읽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친구와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국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국어 선생님 같다. 제가 작년에 국어 네. 수업 마지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고생했다. 그런데 국어 수업에서 배운 거,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더니 네. 아이들이 느낌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저 1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어 공부 해야죠. 네. 네. 근거 있게 자신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공부 치열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즐기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국어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 정말 확연히 다르네요.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국어 서두르지 말고 재미있게 꾸준히 하라는 이 말 기억하신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EBS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